할머니는 손님 아니야. 장난감 지폐를 쥔 손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돈 나오는 기계야. 나른한 주말 오후 은행놀이 한가운데서 들려온 그 한마디에 박영순의 심장은 그대로 멈춰 서고 말았습니다. 아이의 말투는 너무도 천진했고 그래서 더 잔인했죠. 무슨 소리야? 누가 그렇게 말했어? 천진한 아이는 아무렇지 않게 덧붙였습니다. 아빠가 그랬어. 꾹 누르면 돈 나온대. 고장나면 안 된대. 그 순간 영수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은 가족이 아니라 고장나면 버려질 돈 기계였다는 걸요.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은 분들 계신가요? 그렇다면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꼭 눌러주세요. 나른한 주말 오후의 햇살이 거실 안쪽까지 깊숙이 들어와 박영순의 주름진 손등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거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손주 박지훈과 마주보고 앉아 있었죠. 지훈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장난감 지폐 뭉치와 영순이 실제 사용하는 통장들을 섞으며 신이 나서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내가 은행장 할 거야. 할머니는 손님 해. 영순이 주름진 눈가에 미소를 띠며 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강아지가 은행장 해. 할머니가 돈 맡길까? 지훈이 장난감 도장을 영순의 이마와 손등에 꾹꾹 누르며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도장의 차가운 감촉에 영순이 움찔했지만 아이의 웃음소리가 좋아 가만히 있어 주었죠. 그런데 지훈이 해맑은 표정으로 불쑥 엉뚱한 말을 던지더라고요. 아니야, 할머니는 손님 아니야. 할머니는 돈 나오는 기계야. 영순이 의아한 표정으로 지훈의 양볼을 감싸주며 물었습니다. 응? 그게 무슨 소리야? 할머니가 기계라니? 지훈이 영순의 배를 검지손가락으로 쿡 찌르며 천진난만하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그랬어. 할머니 배에 있는 버튼만 꾹 누르면 돈이 콸콸 쏟아진다고. 절대 고장나면 안 된대. 순간 영순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섬뜩한 표현이었거든요. 영순이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감추며 다시 물었습니다. 지훈아, 아빠가 또 뭐라고 그랬어? 지훈이 장난감 돈을 공중에 뿌리며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빨리 하늘 날아가야 우리 가족이 부자 된대. 근데 나는 할머니가 기계라도 좋아. 아이의 순진한 목소리로 전해진 사망보험금과 유산이라는 단어들이 영순의 가슴에 날카로운 비수처럼 꽂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현관도어록이 해제되는 경쾌한 전자음이 들려왔죠. 띠리릭 철커덕. 현관문이 열리고 아들 박민재와 며느리 이미희가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백화점 명품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쇼핑백들이었죠. 민재가 거실에 앉아 있는 영순을 보자마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쇼핑백을 등 뒤로 숨기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집에 계셨어요? 친구분들 만나러 가신 줄 알았는데. 미희도 황급히 신발을 벗으며 어색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어머님, 식사는 하셨어요? 저희는 그냥 마트 가서 생필품 좀 샀어요. 영수는 지훈의 말을 애써 무시하려 노력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무릎이 후들거려 벽을 짚고서야 겨우 몸을 일으킬 수 있었죠. 영순이 쇼핑백을 애써 외면하며 덤덤하게 물었습니다. 생필품을 뭘 그렇게 많이 샀냐? 밥은 먹었어? 저녁 차려줄게. 민재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아직이요. 얼른 씻고 나올게요. 엄마 밥이 제일 맛있잖아요. 저녁 식사 시간, 식탁에는 영순이 정성스레 끓인 된장찌개와 갈비찜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숟가락으로 국물만 휘적거리고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영순의 눈치를 살피던 민재가 밥그릇을 내려놓으며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기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영순이 묵묵히 밥을 씹으며 민재를 쳐다보지도 않고 물었습니다. 뭐냐? 밥상 머리에서 할 말이. 민재가 미희와 눈짓을 교환하더니 침을 꼴깍 삼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게 제 부하 직원이 거래처에서 큰 실수를 했거든요. 제가 팀장이라 책임을 져야 하는데 당장 합의금이 좀 필요해서요. 옆에 있던 미희가 거들며 젓가락으로 반찬을 뒤적거렸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이번 일만 잘 넘기면 민재 씨 승진이 확실하대요. 이번에 임원 승진하면 월급도 많이 오르니까 지훈이 미래를 봐서라도 좀 도와주세요. 영수는 숟가락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끼며 식탁 아래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낮에 지훈이 했던 말이 귓가에 윙윙거리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영수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영순이 두툼한 현금 봉투를 들고 나와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거면 되냐? 급한 불부터 꺼라. 민재가 봉투를 낚아채듯 집어들며 입꼬리가 귀에 걸릴 듯이 웃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어머니의 얼굴이 아닌 오직 돈 봉투에만 고정되어 탐욕스럽게 빛나고 있었죠. 민재가 봉투 안의 지폐를 확인하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아유, 엄마. 역시 우리 엄마밖에 없네. 제가 나중에 이자 쳐서 꼭 갚을게요. 미희도 영순의 팔짱을 끼며 알랑거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제가 나중에 백화점 가서 어머님 옷 한 벌 예쁜 걸로 사올게요. 돈을 받아든 부부는 밥 먹던 것도 멈추고 설거지도 미룬 채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철컥. 안방 문이 잠기는 소리가 거실에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영수는 덩그러니 거실에 홀로 남아 바닥에 흩어진 장난감 지폐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가슴이 답답해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물을 마시려는데 아들네 방 쪽에서 아들 내외의 은밀한 대화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영수는 숨을 죽이고 발소리를 죽여 다용도실 문틈에 귀를 가져다 댔습니다. 민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투덜거리고 있었습니다. 아, 이걸로 이번 달 카드값 막으면 남는 게 없잖아. 도박 빚 이자는 어떡하라고? 미희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오빠가 알아서 해. 나도 저 노인네 비위 맞추는 거 지겨워 죽겠어. 냄새나는 된장찌개 먹는 것도 역겹다고. 영수는 입을 틀어막은 채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쿵쾅거려 숨쉬기조차 힘들었거든요. 민재가 낄낄거리며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조금만 참아. 지난번 건강검진 결과 보니까 노인네 혈압도 높고 간도 안 좋대. 오래 못 가. 건물 상속받으면 바로 요양원에 처박아 버리고 우린 하와이로 뜨자. 충격적인 대화에 영순의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믿었던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다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배신감이었죠. 영수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며 비틀비틀 안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장롱 깊숙한 곳을 뒤적거려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이 쓰던 낡은 선글라스와 검은색 마스크가 들어 있었습니다. 영수는 거울 앞에 서서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착용해 보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더 이상 희생만 하던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분노로 번들거리는 눈빛이 선글라스 너머로 비치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영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식탁 위에 메모 한 장을 남겼습니다. 친구들이랑 등산 다녀온다. 저녁 늦게 올 거다. 그리고는 핸드백을 챙겨 들고 조용히 현관을 나섰습니다. 영순이 아파트 단지 입구로 걸어가며 휴대폰으로 택시 호출 앱을 켰습니다. 잠시 후 도착한 택시에 올라탄 영순이 기사에게 낮게 깔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사 양반, 저기 저 회색 그랜저 보이죠? 저 차가 출발하면 들키지 않게 딱 붙어서 쫓아가 주세요. 다음 날 아침 8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지하 주차장에 박민재의 회색 그랜저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말끔하게 다림질된 정장에 넥타이까지 맨 민재는 영락없는 대기업 과장의 모습이었죠. 박영수는 아파트 단지 입구 덤불 뒤에 숨겨둔 택시 뒷좌석에서 몸을 잔뜩 숙인 채 아들의 차가 빠져나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영순이 쓴 짙은 선글라스 너머로 불안하게 흔들리는 눈동자가 백미러에 비쳤습니다. 민재의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가자 영순이 택시기사의 의자 등받이를 꽉 움켜쥐며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기사 양반, 지금이에요. 저 차 놓치면 절대 안 돼요. 너무 가까이 붙지는 말고 적당히 따라가 주세요. 택시기사가 룸미러로 영순을 힐끔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엑셀을 밟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사모님. 제가 또 이런 건 전문 아닙니까? 택시는 민재의 차 뒤를 일정한 간격으로 유지하며 도심의 출근길 인파 속으로 섞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재의 차가 향해야 할 곳은 대기업 사옥들이 즐비한 강남대로였거든요. 하지만 핸들은 자꾸만 도시 외곽 허름한 상가들이 밀집한 구도심 쪽으로 꺾이고 있었습니다. 영순이 창문에 얼굴을 바짝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회사는 강남인데 왜 자꾸 엉뚱한 데로 가는 거야? 한 30분을 더 달렸을까? 민재의 차는 페인트가 벗겨진 낡은 4층짜리 상가 건물 뒤편 으슥한 공터에 멈춰 섰습니다. 영순이 탄 택시도 골목 모퉁이에 숨죽여 정차했죠. 차 안에서 민재의 행동이 수상했습니다. 그는 룸미러를 이리저리 살피더니 입고 있던 고급 양복 상의를 거칠게 벗어던지더라고요. 그러고는 뒷좌석에서 후줄근한 회색 트레이닝복 상의를 꺼내 입고 넥타이까지 풀어 해처 조수석에 아무렇게나 던져버렸습니다. 깔끔하던 엘리트 회사원은 순식간에 동네 백수 같은 몰골로 변해버렸습니다. 영수는 택시 창문 너머로 그 기가 막힌 변신 과정을 목격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민재가 차 문을 열고 나오더니 구두를 벗고 트렁크에서 낡은 슬리퍼를 꺼내 질질 끌며 건물 지하 입구로 향했습니다. 간판도 없이 시커먼 선팅지만 붙어있는 지하업소 입구에는 덩치가 산만한 남자 2명이 담배를 피우며 서 있었죠. 그들이 민재를 발견하고는 고개를 숙이기는커녕 낄낄거리며 큰 소리로 떠들었습니다. 어이쿠, 이게 누구야? 박호구님 오셨네. 오늘은 총알 좀 넉넉히 챙겨왔어? 민재가 덩치들에게 굽신거리며 비굴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아유, 형님들. 호구라니요. 오늘 제가 그동안 잃은 거 싹 다 복구해서 형님들 회식 한번 시켜드린다니까요. 덩치 중 하나가 민재의 어깨를 툭 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말은 청산 유수지. 지난번처럼 개털대고 울고불고 하지나 마라. 들어가. 아들이 조폭 같은 놈들에게 호구 취급을 받으며 지하 소굴로 들어가는 모습을 본 영순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영순은 충격에 휩싸여 택시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부들부들 떨고만 있었죠. 택시기사가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손님, 여기서 계속 기다리실 건가요?
미터기 요금이 꽤 나올 텐데요. 영순이 정신을 차리고 지갑에서 5만 원권 2장을 꺼내 기사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줘요. 내 눈으로 똑똑히 봐야겠어. 영수는 택시에서 내려 건물 맞은편 2층 카페로 올라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하염없이 지하업소 입구만 주시했죠.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도록 민재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철가방을 든 중국집 배달 오토바이만 쉴 새 없이 그 지하로 드나들더라고요. 오후 2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 드디어 민재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초췌해진 얼굴로 담배를 입에 물고 라이터를 켜려는데 험상궂은 남자가 뒤따라 나와 민재의 뒤통수를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퍽! 소리가 영순이 있는 카페 창가까지 들릴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민재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나뒹굴었고 남자가 민재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우며 소리쳤습니다. 영수는 황급히 스마트폰을 꺼내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눌렀습니다. 줌을 최대한 당기자 남자의 험악한 표정과 민재의 겁에 질린 얼굴이 화면에 가득 찼습니다. 남자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위협을 가했습니다. 야, 이 새끼야. 이자 입금 안 되면 내 엄마 건물에 휘발유 뿌린다고 했지? 내가 빈말하는 것 같냐? 민재가 남자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며 애원했습니다. 형님, 제발요. 이번 주말에 엄마가 확실히 건물 내놓는다고 했어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네. 남자가 민재를 발로 걷어차며 침을 뱉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며칠 안에 해결 안 되면 내 마누라가 쓴 각서대로 사창가에 팔아넘길 줄 알아. 민재가 다시 지하로 질질 끌려 들어가자 영수는 녹화 종료 버튼을 누르고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쥔 스마트폰이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지만 영순의 마음은 시베리아 벌판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내 건물에 휘발유를 뿌려 며느리를 팔아넘겨 이 미친 것들이. 영수는 떨리는 몸을 추스르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다시 택시를 잡아탄 영순의 목적지는 아들이 다닌다던 대기업 본사였습니다. 강남의 번화가 우뚝 솟은 대기업 사옥 로비에 들어선 영수는 안내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대리석 바닥과 세련된 직원들의 모습이 초라한 자신의 차림새와 대비되어 더욱 위축되게 만들었죠. 영순이 안내 직원에게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기, 아가씨, 여기 영업 3팀 박민재 과장이라고 있나? 내가 그 사람 엄만데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래. 보안 직원이 모니터를 타닥타닥 두드리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박민재 과장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직원의 손가락이 멈추고 무미건조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박민재 씨는 재직 중인 직원이 아닙니다. 영순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오늘 아침에도 양복 입고 출근했는데 다시 한번 잘 좀 찾아봐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모니터 화면을 영순 쪽으로 살짝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박민재 씨는 3년 전에 퇴사 처리되었습니다. 징계해고라서 재입사도 불가능하시고요. 영순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지난 3년 동안 해외 출장 간다. 프로젝트 때문에 야근한다며 받아간 그 수많은 돈들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왔거든요. 영순이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리자 직원이 놀라 부축하려 했지만 영순은 손을 내저으며 로비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옥 앞 벤치에 털썩 주저앉은 영순은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높은 빌딩 숲 사이로 보이는 하늘이 오늘따라 유난히 시리도록 파랗게 보였습니다. 배신감에 치를 떨던 영수는
핸드백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꼬깃꼬깃한 수첩을 한 장씩 넘기다 강태수라는 이름 석자에서 손길이 멈췄습니다. 국밥집 단골 손님이자 정의감 넘치던 전직 형사 태수. 영수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휴대폰 버튼을 꾹꾹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가기도 전에 걸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유, 왕고집 국밥 사장님? 웬일이십니까, 이 시간에? 영순이 울음을 억누르며 하지만 어느 때보다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수 씨, 나 좀 도와줘. 쥐새끼 잡는 법 좀 알려줘. 며칠 후 박영수는 도심 외곽의 허름한 상가 3층에 위치한 강태수 탐정 사무소의 문을 열었습니다. 사무실 안은 낡은 소파, 가죽 냄새와 오래된 서류 냄새가 섞여 묘한 긴장감을 자아내고 있었죠. 주인인 강태수가 난처한 표정으로 머리를 극적이며 영순을 맞이했습니다. 오셨습니까, 사장님? 자, 일단 여기 앉으세요.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영순이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차는 됐고 알아본 거나 빨리 내놔봐요. 우리 아들놈 대체 뭐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태수가 한숨을 푹 쉬더니 책상 서랍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와 USB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금방이라도 폭탄 터뜨릴 사람처럼 심각해 보이더라고요. 태수가 영순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아드님, 3년 전에 회사에서 잘린 거 맞습니다. 사유는 공금 횡령이고요. 영순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태수가 물 한 잔을 건네며 팩트를 이어갔습니다. 지금 직업은 없고요. 불법 사설 도박판만 전전하고 있습니다. 확인된 빚만 5억이 넘어요. 사채업자들이 벼르고 있더군요. 영순이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받아들었지만 입으로 가져가지도 못한 채 탁자에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5억. 그게 애 이름도 아니고. 그럼 우리 며느리는? 미희 걔는 알뜰해서 백화점 문턱도 안 밟는 앤데. 태수가 씁쓸한 표정으로 서류 봉투를 열어 사진 수십 장을 와르르 쏟아냈습니다. 알뜰하다뇨. 사장님, 이거 한번 보시죠. 사진 속에는 문화센터에 봉사활동하러 간다던 며느리 이미희가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영순의 카드를 긁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양손 가득 명품 쇼핑백을 들고 거만하게 웃고 있는 표정이 가관이었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사진들이었습니다. 어두운 조명 아래 미희가 호스트바에서 젊은 남성 접대부들의 품에 안겨 술을 마시고 있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거든요. 영순이 사진을 집어든 손을 부들부들 떨며 비명을 지르듯 외쳤습니다. 이게 다 뭐냐? 미희 인연이 봉사활동 간다더니 호빠를 다녀? 태수가 노트북을 열어 USB를 연결하며 말했습니다. 사진은 약과입니다.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며느님이 호스트 선수랑 나눈 대화 녹음한 겁니다. 노트북 스피커에서 찢어질 듯한 미희의 웃음소리와 함께 경박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자기야, 조금만 기다려. 우리 시어머니 요양원 보낼 준비 다 됐어. 그 노인네 건물만 넘어오면 내가 자기 가게 하나 멋지게 차려줄게. 영수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아 가슴을 쥐어뜯으며 사진을 찢어버리려 했습니다. 그러자 태수가 황급히 영순의 손목을 잡으며 말렸습니다. 사장님, 지금 터뜨리면 안 됩니다. 이걸로 따져봤자 오리발 내밀 게 뻔해요. 확실하게 법적으로 보내버리려면 결정적인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태수는 서랍에서 엄지손가락만한 초소형 녹음기 몇 개를 꺼내 영순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거 가져가서 집안 곳곳에 숨겨두세요. 놈들이 안심하고 떠들 수 있게 멍석을 깔아주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수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거실 소파 밑과 안방 화장대 뒤편, 식탁 아래 등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녹음기를 부착했습니다. 마치 첩보 영화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손놀림이 은밀하고 재빨랐죠. 저녁 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현관문이 열리고 미희가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를 숨기려 향수를 진하게 뿌린 미희가 짐짓 피곤한 척 어깨를 두드리며 들어오더라고요. 아이고 허리야. 어머님 저 왔어요. 오늘 봉사활동하느라 김치를 100폭이나 담갔더니 온몸이 쑤시네요. 영수는 속에서 올라오는 구역질을 억지로 참으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영순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유 고생했다. 와서 좀 앉아라. 네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내가 못할 말이 어디 있겠냐. 미희가 영순의 옆에 앉아 팔과 다리를 주무르는 신용을 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님? 얼굴이 안 좋아 보이세요. 영순이 한숨을 푹 내쉬며 넌지시 미끼를 던졌습니다. 요즘 건물이 너무 골치다. 세입자들 속 썩이는 것도 지겹고 그냥 확 팔아서 현금으로 바꾸고 시골 내려가서 살까 싶다. 영순의 말이 끝나자마자 미희의 안마하던 손길이 딱 멈췄습니다. 거실 거울에 비친 미희의 동공이 먹잇감을 발견한 하이에나처럼 급격하게 확장되는 게 보이더군요. 미희가 침을 꿀꺽 삼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건물을 파신다고요? 정말요 어머님? 그 비싼 걸 현금으로요? 영순이 짐짓 지친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늙어서 돈 관리하기도 귀찮고 현금으로 쥐고 있으면 마음이라도 편하겠지. 미희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화장실 쪽을 가리켰습니다. 어머님, 저 배가 좀 아파서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미희는 화장실로 뛰어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영수는 소리 없이 발을 옮겨 화장실 문에 귀를 바짝 가져다 댔죠. 물 내리는 소리와 함께 미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빠, 지금 어디야? 대박이야, 대박. 어머니가 건물 팔아서 현금화하신대. 이거 우리가 먼저 선수 쳐야 해. 딴 생각 말고 빨리 들어와. 영수는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안방으로 돌아와 장식장 틈새에 책을 끼워 넣는 척하며 초소형 렌즈가 달린 몰래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그리고는 안방 금고 앞으로 다가가 비밀번호를 변경했습니다. D. 누구나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번호, 0으로 말이죠. 영수는 메모지에 금고 비번 0 지훈이 생일이라고 큼지막하게 적은 뒤 일부러 화장대 아래 바닥에 툭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마치 실수로 흘린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말입니다. 그날 밤 민재와 미희가 모두 잠든 새벽 3시. 영수는 거실과 안방에 설치해둔 녹음기를 조용히 회수해 자신의 방으로 가져왔습니다. 이어폰을 꽂고 재생 버튼을 누르자 두 사람의 추악한 모의가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야, 엄마가 건물 내놓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인감 훔쳐서 대출받아야 해. 팔리면 우리 몫은 한 푼도 없어. 알았어. 내가 내일 엄마 없을 때 금고부터 따볼게. 비밀번호 혹시 알아? 몰라. 근데 엄마 요즘 건망증 심하니까 어디 적어놨을 거야. 찾아봐. 대출받고 바로 하와이로 튀는 거다? 녹음기 속 아들 내외의 목소리는 더 이상 가족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먹이를 노리는 굶주린 쥐떼들의 찍찍거림과 다를 바가 없었죠. 영수는 이어폰을 빼고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어둠 속에 비친 영순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마음껏 훔쳐봐라. 그게 너희들의 무덤이 될 테니까. 주말 저녁 평온하던 집안에 갑자기 현관문이 부서질 듯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쾅! 박민재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옷에서는 코를 찌르는 독한 술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민재의 손에는 작은 스프레이가 들려 있었고 그는 현관에 들어서기 직전 옷에 알코올 향 스프레이를 마구 뿌려대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던 박영순을 발견하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며 대성통곡을 시작했습니다. 으엉, 엄마, 저 죽고 싶어요. 진짜 죽어버리고 싶다고요. 영순이 놀란 척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갔지만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추태냐? 술을 얼마나 처마시고 들어온 거야? 민재가 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서럽게 울부짖었습니다. 술이 문제가 아니에요. 흑흑, 제 친구 놈이. 그 믿었던 놈이 제 명의를 도용해서 사채를 썼대요. 제가 보증 선걸로 돼 있어서 당장 5억을 안 갚으면 저 감옥 가요. 방에 있던 이미희도 타이밍을 맞춘 듯 뛰쳐나왔습니다. 눈에는 안약이라도 넣었는지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말이죠. 미희가 영순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리며 울먹였습니다. 어머님, 어떡해요. 민재 씨 감옥 가면 우리 지훈이는요? 아빠 없이 어떻게 살아요.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때 안방 문이 살짝 열리며 손주 지훈이 겁에 질린 표정으로 빼꼼히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황급히 지훈에게 다가가 아이의 등을 떠밀어 방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지훈아, 할머니랑 아빠가 할 얘기가 있어. 이어폰 끼고 만화 보고 있어라. 나오지 말고. 달칵? 방문을 닫고 돌아선 영순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영순은 거실 바닥에 엎드려 엉엉 우는 척하는 아들 내외를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나보고 5억을 내놓으라는 거냐? 민재가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을 들어올리며 애원했습니다. 엄마, 건물 있잖아요. 그거 담보로 대출만 좀 받으면 제가 평생 효도할게요. 네, 사람 목숨 하나 살리는 셈 치고. 영순이 콧방귀를 뀌며 팔짱을 꼈습니다. 웃기는 소리 마라. 내 돈은 내 노후 자금이야. 네가 싼 똥은 네가 치워. 감옥을 가든 말든 알아서 해라. 예상치 못한 영순의 단호한 거절에 민재의 울음소리가 거짓말처럼 뚝 끊겼습니다. 민재는 당황해서 멍하니 입을 벌리고 영순을 올려다보더라고요. 옆에 있던 미희가 다급하게 민재의 옆구리를 쿡 찌르며 눈치를 주었습니다. 미희가 다시 한번 읍소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님, 너무하세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잖아요. 핏줄이 남보다 못합니까? 영순이 미희를 노려보며 쏘아붙였습니다. 핏줄? 핏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너희들이 언제 나를 어미 취급이나 했냐? 돈 나올 구멍으로나 봤지. 더 이상 내 집에서 징징거리지 마라. 영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거실에 남겨진 두 사람은 한동안 벙찐 표정으로 닫힌 방문만 바라보고 있었죠. 잠시 후 민재가 얼굴에 묻은 가짜 눈물을 거칠게 닦아내며 낮게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아, 젠장. 노인네가 진짜 노망났나? 왜 안 통하지? 미희가 벌떡 일어나 헝클어진 머리를 정리하며 도끼 어린 눈으로 쏘아붙였습니다. 오빠 연기가 너무 어설퍼서 그렇잖아. 더 불쌍하게 했어야지. 아오, 진짜 짜증나. 민재가 신경질적으로 소파를 발로 차며 대꾸했습니다. 야,
나도 할 만큼 했어. 엄마가 저렇게 독하게 나올 줄 알았냐고. 두 사람은 서로를 탓하며 씩씩거리다 각자의 방으로 쿵쿵거리며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부터 집안에는 살얼음판 같은 냉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미희는 유치한 복수를 하려는 듯 밥상에 김치 쪼가리와 찬밥 덩어리만 덜렁 올려놓고는 본체만체 하더라고요. 어머님, 반찬이 없네요. 요즘 물가가 너무 비싸서 장볼 돈이 없어서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배달 음식으로 치킨을 시켜 방 안에서 쩝쩝거리며 먹는 소리를 냈습니다. 세탁기를 돌릴 때도 영순의 옷만 교묘하게 빼놓고 돌리는 건 기본이었죠. 민재도 질세라 영순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식탁이나 거실 탁자 위에 보란 듯이 끔찍한 팜플렛들을 어지럽혀 놓았거든요. 장기 매매 최고가 매입, 개인 회생 파산 신청, 자살 예방 상담 전화 같은 것들이었죠. 영수는 그 유치하고 악랄한 행태를 보며 기가 찼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면 밥그릇을 비우지 않고 방으로 가져와 버리고 태수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태수 씨, 놈들이 아주 발악을 하네. 이제 미끼를 물 때가 됐어. 민재의 휴대폰은 하루 종일 쉴 새 없이 울려댔습니다. 징, 징, 징. 사채업자의 독촉 전화였죠. 민재는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노이로제에 걸린 사람처럼 머리를 쥐어뜯으며 괴로워했습니다. 아, 알았다고요. 이번 주 안에는 무조건 해결한다니까요. 미희는 거실 구석에서 노트북을 켜고 무언가를 열심히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방 안에서 태블릿 PC로 몰래카메라 화면을 지켜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화면 속 미희가 검색창에 입력하는 단어들이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 치매 노인 재산 처분, 가족 간 절도 처벌. 그때 미희가 눈을 번뜩이며 민재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여보, 이리 좀 와봐. 방법이 있어. 민재가 쭈뼛거리며 다가가자 미희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속삭였습니다. 이번 주말에 어머니 온천 가신다고 했잖아. 친구분들이랑 1박 2일로.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지. 근데 그게 왜? 미희가 답답하다는 듯 민재의 등짝을 때리며 말했습니다. 아, 이 멍청아. 그때가 기회라고. 집 비었을 때 금고 따서 인감도장이랑 권리증만 챙기면 돼. 그리고 바로 주민센터 가서 대리 발급받으면 끝이야. 민재의 얼굴에 화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우리 마누라 머리 좋다. 근데 비밀번호는? 미희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화장대 아래에서 주운 메모지를 흔들었습니다. 내가 청소하다가 이걸 주었지. 지훈이 생일이래. 늙으면 다 어린애가 된다더니 비밀번호 꼬라지하고는. 두 사람은 서로 마주보며 낄낄거렸습니다. 마치 로또라도 당첨된 사람 마냥 흥분해서 하이파이브까지 하더라고요. 영수는 태블릿 화면을 끄고 어둠 속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입가에는 씁쓸하면서도 비장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쥐새끼들이 드디어 덫을 향해 달려드는구나. 아주 잘하고 있다. 다음 날 아침 8시 박영수는 평소 잘 입지 않던 화사한 등산복 차림으로 여행 가방을 챙겨 현관에 섰습니다. 박민재와 이미희가 현관까지 따라 나와 배웅을 하는데 두 사람의 입꼬리가 자꾸만 실룩거리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죠. 민재가 짐짓 아쉬운 척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조심히 다녀오세요. 무릎 안 좋으신데 너무 무리해서 걷지 마시고요. 미희도 옆에서 영순의 옷매무새를 만져주는 척하며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온천 가서 푹 지지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오세요. 집 걱정은 마시고요.
영수는 그들의 가식적인 미소에 구역질이 올라올 뻔했지만 꾹 참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친구들이랑 온천 가서 며칠 푹 쉬다 올란다. 집 잘 지키고 있어라. 영순이 택시를 타고 골목 어귀를 돌아 시야에서 사라지자마자 현관 앞에 서 있던 두 사람의 표정이 순식간에 돌변했습니다. 민재가 주먹을 불끈 쥐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아싸, 드디어 갔다. 야, 미희야. 지금이야. 미희도 박수를 치며 방방 뛰었습니다. 오빠, 시간 없어. 빨리 들어가서 작업 시작해. 주민센터 문 열기 전에 서류 준비해야 된다고. 두 사람은 누가 쫓아오기라도 하는 것처럼 허둥지둥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민재는 공구함을 들고 비장한 표정으로 안방으로 향했고 미희는 베란다 창문에 붙어서서 밖을 감시했죠. 안방 금고 앞에 쭈그리고 앉은 민재는 침을 꼴깍 삼키며 떨리는 손가락으로 다이얼을 눌렀습니다.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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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컥. 금고 문이 경쾌한 소리를 내며 활짝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영순이 평생을 바쳐 일군 건물의 등기권리증과 인감도장, 그리고 신분증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죠. 민재가 서류 뭉치를 꺼내 들고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찾았다. 신봤다. 와, 이게 다 얼마짜리야? 거실에서 망을 보던 미희가 쪼르르 달려와 민재의 등짝을 후려쳤습니다. 감탄할 시간 없어. 얼른 챙겨. 택시 불렀으니까 옆 동네 주민센터로 가자. 우리 동네는 엄마 아는 사람 많아서 위험해. 두 사람은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집을 빠져나와 택시를 잡아타고 옆 동네 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도 두 사람은 혹시 누가 볼까봐 모자를 푹 눌러쓰고 서로 손만 꼭 잡고 있었죠. 주민센터 창구 앞에서 미희는 미리 연습한 대로 완벽한 연기를 펼쳤습니다. 저기요, 시어머니가 거동이 불편하셔서 제가 대신 왔거든요. 여기 위임장이랑 신분증 다 있어요. 담당 공무원이 서류와 신분증을 번갈아 확인하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본인 통화 한번 해야 되는데. 미희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지금 병원에서 검사 중이라 전화를 못 받으세요. 급해서 그러니까 좀 부탁드려요. 여기 도장이랑 다 있잖아요. 결국 까다로운 절차를 뚫고 인감증명서를 손에 쥐게 된 두 사람은 주민센터를 나오자마자 하이파이브를 했습니다. 됐어. 이제 돈방석에 앉는 일만 남았다. 그들은 곧장 택시를 타고 시내 외곽의 낡은 오피스텔 건물로 향했습니다. 간판도 없는 3층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자욱한 담배 연기와 함께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있던 사채업자가 민재를 보며 누런 이를 드러내고 웃었습니다. 오, 박호구님. 아니, 이제 박 사장님이라고 불러드려야 되나? 서류는 확실히 챙겨왔어? 민재가 굽신거리며 가방에서 인감증명서와 등기권리증을 꺼내 탁자 위에 펼쳤습니다. 그럼요, 형님. 제가 누굽니까? 확실하게 준비했죠. 사채업자는 서류를 꼼꼼히 살피더니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두툼한 계약서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좋아. 담보는 확실하네. 자, 여기 지장 찍어. 이자는 알지? 하루라도 밀리면 신체 포기 각서 발동하는 거다. 민재는 깨알같이 적힌 독소 조항들은 읽어보지도 않고 미친 사람처럼 서류마다 붉은 인주를 묻힌 엄지손가락을 꾹꾹 눌러댔습니다. 옆에 있던 미희도 눈을 반짝이며 민재를 재촉했죠. 오빠, 빨리 찍어. 현기증 난단 말이야. 모든 절차가 끝나자 사채업자는
책상 밑에서 007 가방 2개를 꺼내 탁자 위에 턱하니 올려놓았습니다. 자, 받으시고. 앞으로 이자 꼬박꼬박 잘 내쇼. 민재와 미희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5만 원권 지폐 다발이 빈틈없이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돈 냄새를 맡으며 황홀경에 빠진 표정을 지었죠. 돈 가방을 챙겨든 민재와 미희는 곧바로 시내 특급 호텔로 이동해 스위트룸을 잡았습니다. 그들은 침대 위에 돈다발을 와르르 쏟아부어 놓고 그 위를 뒹굴며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미희가 돈다발을 공중에 뿌리며 깨르르 웃었습니다. 오빠, 우리 진짜 부자 된 거야? 이 돈으로 빚 다 갚고도 남지. 민재가 샴페인 잔을 치켜들며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당연하지. 빚 5억 갚고도 한참 남아. 우리 이제 지긋지긋한 노인네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어. 당장 하와이행 비행기표부터 예매하자. 두 사람은 침대에 누워 노트북으로 하와이행 퍼스트 클래스 티켓을 검색하며 김칫국을 사발로 들이켰습니다. 야, 지훈이는 어쩌지? 일단 우리끼리 가서 자리 잡고 나중에 부르면 돼. 애 교육에도 하와이가 훨씬 좋지. 한바탕 광란의 파티를 즐긴 그들은 다시 현실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영순이 돌아오기 전에 모든 것을 제자리에 돌려놔야 완벽 범죄가 성립되니까요.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온 민재와 미희는 돈 가방을 옷장 깊숙이 숨겨두고 서류와 도장을 다시 금고에 넣었습니다. 금고 문을 닫고 비밀번호를 확인한 민재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후, 완벽해. 엄마는 꿈에도 모를 거야. 귀신도 모르게 처리했으니까. 미희도 걸레질하는 척하며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맞아. 우리가 이렇게 치밀한 줄 누가 알았겠어? 우린 천재야, 천재.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안방 천장 구석, 화재 감지기 속에 숨겨진 초소형 카메라가 그들의 금고털이 장면을 고화질로 녹화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게다가 주민센터 앞에서 강태수가 망원 렌즈로 그들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모습을 모조리 촬영했다는 것도 말이죠. 두 사람이 소파에 앉아 아무 일도 없었던 척 TV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낄낄거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띠리릭 철커덕. 예상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놀란 민재와 미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벌써 오셨어요? 내일 오신다면서요? 영순이 피곤한 기색 없이 현관에 들어서며 손에 들린 지역 특산물 빵 상자를 건넸습니다. 친구 하나가 급한 일이 생겨서 그냥 다 같이 일찍 올라왔다. 자, 이거 먹어라. 민재가 빵 상자를 받아들며 식은땀을 흘리는 손을 등 뒤로 감췄습니다. 아, 네. 잘 먹을게요. 피곤하실 텐데 얼른 들어가서 쉬세요. 영수는 방으로 들어가는 대신 소파에 앉아 민재와 미희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서늘하고 깊은지 민재는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만 같았습니다. 영순이 나지막하지만 뼈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집은 잘 지키고 있었냐? 별일 없었고? 미희가 과장되게 고개를 끄덕이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럼요, 어머님. 저희가 집 청소도 싹 해놓고 얌전히 있었죠.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치, 여보? 민재도 덩달아 고개를 끄덕였지만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영수는 민재의 떨리는 손끝을 응시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그럼 다행이고. 그리고 내일 중요한 손님이 오실 거다. 아침 일찍부터 올 테니까 집 좀 깨끗이 치워놔라. 민재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손님이요? 누가 오시는데요? 영순이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향하며 무심하게 툭 던졌습니다. 보면 안다. 아주 귀하고 너희들이 꼭 만나야 할 분들이야. 영순의 등 뒤로 닫히는 방문 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크고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거실에 남겨진 민재와 미인은 서로를 마주보며 불안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거든요. 다음 날 오후 거실에는 나른한 평화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박민재와 이미희는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앉아 깎아놓은 사과를 포크로 찍어 먹으며 킬킬거리고 있었죠. 민재가 사과 한 조각을 입에 넣고 오물거리며 말했습니다. 야, 어제 그 빵 맛있더라. 엄마가 웬일로 그런 걸 다 사오시고. 이제 우리 눈치 좀 보나 봐. 미희가 잡지 책장을 넘기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그러게. 이제 며칠만 더 버티면 하와이 해변에서 칵테일 마시고 있겠다. 아, 상상만 해도 너무 좋아. 그때였습니다. 쾅, 쾅, 쾅. 현관문이 부서질 듯 울리는 굉음이 거실의 평화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두 사람이 놀라 펄쩍 뛰며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민재가 사과 조각을 목구멍으로 넘기지도 못하고 캑캑거리며 물었습니다. 뭐야? 누구세요? 대답 대신 우지끈 하는 소리와 함께 도어록이 박살나며 현관문이 활짝 젖혀졌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사채업자와 덩치 큰 남자 서너 명이 신발을 신은 채 거실로 성큼성큼 들어오더라고요. 흙 묻은 구둣발이 깨끗한 거실 바닥을 더럽히며 들어오자 미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야, 당신들 뭐야? 남의 집에 신발 신고 들어오면 어떡해? 가운데 있던 사채업자가 탁자 위에 놓인 과일 접시를 발로 걷어차며 소리쳤습니다. 와장창. 유리 접시가 산산조각 나고 사과 조각들이 바닥에 뒹굴었습니다. 사채업자가 험악한 얼굴로 민재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야, 박민재. 너 이 새끼 나랑 장난하냐? 담보 서류에 문제 생기면 즉시 원금 회수한다는 조항 잊었어? 민재가 사색이 되어 손을 비비며 항변했습니다. 형님, 왜 이러세요? 제가 어제 인감이랑 등기권리증 다 드렸잖아요. 확실한 거 보셨으면서 왜? 사채업자가 민재를 소파로 집어던지며 뒤에 서 있던 부하들에게 손짓했습니다. 확실해? 웃기고 자빠졌네. 야, 작업 시작해. 부하들이 빨간 라카 스프레이를 꺼내 들더니 거실 벽지와 TV, 가족 사진 위에 마구 뿌려대기 시작했습니다. 돈, 사기꾼, 죽음. 섬뜩한 붉은 글씨들이 순식간에 집안을 도배했죠. 미희는 공포에 질려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귀를 막고 비명만 질러댔습니다. 하지 마세요. 제발요. 신고할 거예요. 바로 그때 굳게 닫혀있던 안방 문이 드르륵 열렸습니다. 소란 속에서 침묵을 지키던 영순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영순이 어딘가에 전화를 걸자 기다렸다는 듯이 현관문이 열리고 강태수와 제복을 입은 경찰관 2명, 그리고 말끔한 정장을 입은 변호사가 함께 걸어 들어오더라고요. 거실을 점거하던 사채업자 일당이 당황해서 주춤거렸습니다. 뭐야? 짭새가 왜 오는 거야? 영수는 난장판이 된 거실을 무표정하게 둘러보더니 사채업자가 아닌 자신의 변호사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사채업자 앞으로 나서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법무법인 정론의 김 변호사입니다. 귀하가 소지한 담보대출 계약서는 원천 무효임을 고지합니다. 사채업자가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무슨 개소리야? 인감증명서랑 서류 다 받았는데 무효는 무슨 얼어 죽을 무효?
변호사가 차분하게 법리적인 팩트를 날렸습니다. 본인이 직접 발급하지 않은 인감증명서를 이용한 대출 계약, 게다가 명의자의 동의 없는 담보 제공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이 모든 과정이 절도와 사문서 위조에 의한 것임이 입증되었습니다. 민재가 상황 파악을 못하고 영순에게 기어가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엄마가 시켜서 한 일이라고 해줘요. 제발. 나 죽어요. 이 형님들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영수는 민재의 손을 벌레 털어내듯 차갑게 뿌리치며 태수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태수가 들고 있던 태블릿 PC를 켜서 사채업자와 경찰들이 잘 보이게 들어 올렸습니다. 자, 여기 증거 영상 나갑니다. 다들 눈 크게 뜨고 보세요. 화면 속에는 민재와 미희가 금고를 털고 주민센터 앞에서 위임장을 위조하는 장면이 고화질로 생생하게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야, 엄마가 건물 내놓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인감 훔쳐서 대출받아야 해. 비밀번호 0이래. 멍청한 노인네. 두 사람의 적나라한 대화 내용이 거실에 울려 퍼지자 사채업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담보가 무효가 되었다는 사실, 즉 자신이 빌려준 돈을 떼일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깨달은 사채업자가 민재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이 사기꾼 새끼가 감히 나한테 공갈을 쳐? 내 돈 내놔. 퍽! 퍽! 사채업자의 주먹이 민재의 안면에 장렬하고 민재는 코피를 쏟으며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거실 구석에서 미희가 벌벌 떨며 경찰관 쪽으로 기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손가락으로 민재를 가리키며 악어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죠. 형사님,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남편이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안 하면 때린다고 협박해서. 저 가정폭력 피해자예요. 바닥에 쓰러져 있던 민재가 그 말을 듣고 눈이 뒤집혔습니다. 민재가 벌떡 일어나 미희의 머리채를 휘어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야, 네가 먼저 하자고 꼬셨잖아. 하와이 가서 칵테일 마시자며. 네가 인감 위조하는 법 다 검색했잖아. 미희도 질세라 민재의 머리카락을 잡아 뜯으며 발악했습니다. 이거나 무능한 놈이 어디서 큰 소리야. 네가 빚만 안 졌어도 나 같은 여자가 이런 꼴 안 당했어. 부부는 서로 뒤엉켜 뒹굴며 짐승처럼 물어뜯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경찰관들이 혀를 차며 두 사람을 억지로 떼어놓았습니다. 자, 그만들 하시고. 두 사람 다 특수절도 및 사문서 위조, 동행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철커덕. 차가운 수갑이 민재와 미희의 손목에 각각 채워졌습니다. 민재가 끌려가면서도 영순을 향해 애타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나 감옥 가기 싫어. 합의 좀 해줘. 엄마 돈 많잖아. 영수는 헝클어진 머리로 질질 끌려가는 아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영순의 표정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남의 집 불구경하듯 담담하게 경찰관에게 말했습니다. 형사 양반, 내 집에서 쓰레기 좀 빨리 치워주세요. 냄새가 나서 못 살겠네요. 그때 방문 틈으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손주 지훈이 울음을 터뜨리며 나오려 했습니다. 으앙, 아빠, 엄마. 태수가 재빨리 달려가 지훈의 눈을 커다란 손으로 가리고 안아 올렸습니다. 지훈아, 보지 마. 들어가서 아저씨랑 있자. 응? 태수는 아이를 방으로 다시 데리고 들어가 문을 닫아주었습니다. 경찰들이 민재와 미희, 그리고 난동을 부린 사채업자들까지 모두 연행에 나가자 집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찢어진 벽지와 부서진 가구들, 그리고
바닥에 뒹구는 깨진 접시 조각들만이 남았습니다. 영수는 난장판이 된 거실 한가운데 덩그러니 서 있었습니다. 붉은 라카 스프레이로 벽에 휘갈겨 쓴 돈이라는 글자가 영순의 눈을 찔러오는 것 같았죠. 영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깨진 가족사진 액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유리가 산산조각 난 액자 속에서 웃고 있는 아들의 얼굴을 손으로 쓱 문지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속이 다 시원하구나. 영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폭풍이 지나간 뒤의 바다처럼 고요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 안은 흡사 시장 바닥처럼 고성이 오가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투명한 유리 칸막이 너머로 수갑을 찬 박민재와 이미희가 서로 삿대질을 해대며 악을 쓰고 있었거든요. 민재가 핏대가 선 목소리로 책상을 쾅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형사님, 저 여자가 주범이라니까요. 인감 위조하고 시나리오 짠 건 다 저 여자 머리에서 나온 거라고요. 미희도 지지 않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거칠게 쓸어 넘기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웃기지 마. 네가 도박비 때문에 급하다고 엄마 돈 훔치자고 먼저 제안했잖아. 나는 빚쟁이들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따른 거라고요. 담당 형사가 시끄러워 못 참겠다는 듯 볼펜으로 책상을 탁탁 두드렸습니다. 아, 거 좀 조용히들 못합니까? 여기가 무슨 부부 싸움하는 안방인 줄 아세요? 둘 다 공동정범으로 들어왔으니까 닥치고 앉아 있어요. 반면 맞은편 참고인 조사실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박영수는 담당 형사 앞에 앉아 차분하게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놓고 있었죠. 그동안 강태수를 통해 수집해온 민재의 불법 도박 내역서, 미희의 호스트바 출입 기록, 그리고 녹취 파일들이었습니다. 형사가 증거 자료를 훑어보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어머님, 이거 정말 작정하고 모으셨네요. 이 정도면 특수절도의 사문서 위조, 도박 혐의까지 빼도 박도 못합니다. 영순이 덤덤한 표정으로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게 세상 이치 아니겠습니까? 티끌 하나 남기지 말고 다 조사해 주세요. 형사가 난처한 듯 머리를 극적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도 피의자가 친아들인데 정말 합의는 없으신 겁니까? 처벌 불원서만 써주시면 집행유예로 끝날 가능성도 높아요. 영수는 잠시 유리창 너머로 서로 물어뜯고 있는 아들 내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품에서 미리 작성해온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형사 앞에 턱 내려놓았습니다. 합의서는 없습니다. 대신 이거 접수해 주세요. 엄벌 탄원서입니다. 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벌을 내려달라고 썼습니다. 그때 조사실 문이 벌컥 열리며 미희의 친정 부모가 들이닥쳤습니다. 미희의 모친이 영순에게 달려들 기세로 소리쳤습니다. 아니, 사돈, 이게 무슨 짓입니까? 며느리를 경찰서에 쳐놓다니 노망이 나도 단단히 나신 거 아니에요? 영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핸드백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사돈의 면전에 들이밀었습니다. 사돈 오셨습니까? 댁의 따님이 참 효부시죠. 시어머니 요양원 보낼 생각만 하고 밤에는 이렇게 남자들이랑 술판을 벌이고 다니니 말입니다. 사진 속에서 미희가 호스트의 품에 안겨 웃고 있는 모습을 본 미희 부모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미희의 부친이 뒷걸음질 치며 더듬거렸습니다. 이게 다 합성 아닙니까? 합성인지 아닌지는 법정 가서 따져보시죠.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도 걸 생각이니 변호사 비용 넉넉히 준비하셔야 할 겁니다. 망신을 당한 미희의 부모는 도망치듯 경찰서를 빠져나갔습니다. 며칠 후 영수는 유치장에 수감된 민재의 면회를 갔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란 민재가 영순을 보자마자 유리벽에 매달리며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나 좀 꺼내줘. 여기 밥도 맛없고 냄새나서 못 살겠어. 나가면 다시는 도박 안 할게. 엄마 돈 많잖아. 영수는 수화기를 귀에 대고 유리병 너머의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민재야, 넌 내가 널 낳고 기른 30년 세월을 고작 돈 몇 푼이랑 바꾼 거다. 잘못했어요, 엄마. 한 번만 용서해줘. 핏줄이잖아. 영순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냉정했습니다. 아니, 넌 내 아들이 아니라 내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였을 뿐이다. 이제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갔으니 내 힘으로 기어보거라. 영수는 민재가 울부짖는 소리를 뒤로하고 미련 없이 면회실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수는 곧바로 인부들을 불러 아들 내외의 짐을 싹 다 빼버렸습니다. 명품 가방, 골프채, 옷가지들이 쓰레기처럼 마당에 쌓이고 폐기물 트럭에 실려 나갔죠. 동네에는 효자 코스프레 하던 아들이 폐륜하였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같은 시각 구치소 독방에 갇힌 미인은 떨리는 손으로 공중전화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내연남이었던 호스트바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기계음 뿐이었습니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미인은 수화기를 떨어뜨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 나쁜 새끼, 돈 떨어지니까 바로 잠수를 타? 미인은 그제야 자신이 쫓던 것이 허망한 신기루였음을 깨닫고 절망했습니다. 텅 빈 집안, 영수는 아들 내외의 흔적이 사라진 방을 바라보다가 홀로 소주 한 잔을 들이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수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사장, 내 건물 말이야. 지금 바로 내놓을 테니 이번 주 내로 처분해줘. 손해봐도 상관없으니 제일 빨리 도장 찍는 사람한테 넘겨. 전화를 끊은 영수는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대신 식탁 위에 놓인 여행사 팜플렛을 펼쳐들었습니다. 세계 일주 크루즈. 화려한 사진을 보는 영순의 눈빛이 정과는 다르게 생기로 반짝였습니다. 영수는 붉은색 펜을 들어 세계 일주 페이지에 크게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그래, 이제 내 돈은 나를 위해서만 쓴다. 죽을 때 땡전 한 푼 안 남기고 다 쓰고 갈 거야. 영수는 창밖으로 쏟아지는 눈부신 햇살을 맞으며 생전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화려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합의부 재판정은 그야말로 돛대기 시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폐륜 아들 참교육 사건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소문이 퍼지면서 방청석은 동네 주민들과 유튜버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거든요. 피고인석에 앉은 박민재와 이미희는 칙칙한 수의를 입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명품을 휘감고 거드름을 피우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며칠 밤을 설친 듯 초췌한 몰골이었죠. 변호인 측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재판장에게 호소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이며 무엇보다 피해자가 사전에 대출 계약을 실질적인 금전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해 주십시오. 민재는 변호사의 말이 끝날 때마다 훌쩍거리며 눈물을 닦는 신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선 강태수가 스크린에 증거 자료를 띄우자 분위기는 순식간에 반전되었습니다. 반성이요? 피고인들이 범행 직전 백화점에서 결제한 내역과 하와이 1등석 항공권 예약 기록입니다. 스크린에 수천만 원에 달하는 명품 가방과 시계, 그리고 호화로운 여행 일정표가 적나라하게 공개되자 방청석 곳곳에서 야유가 터져 나왔습니다. 와,
저게 사람 새끼들이냐? 부모 돈 훔쳐서 하와이. 쯧쯧. 판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증인석에 앉은 박영순을 향해 물었습니다. 증인,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십니까? 영수는 떨리지만 단호한 눈빛으로 민재와 미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판사님, 자식이 부모를 속이고 노후 자금을 강탈하려 한 것은 단순히 돈을 훔친 게 아닙니다. 제 남은 목숨을 훔치려 한 존속 살해 미수나 다름없습니다. 영순의 서리빨 같은 증언에 장내가 숙연해졌습니다. 그러자 다급해진 민재가 불쑥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아닙니다. 엄마가, 아니, 어머니가 평소에 돈만 알고 저한테 사랑을 안 줬어요. 오죽하면 제가 그랬겠습니까? 뻔뻔한 궤변에 판사마저 미간을 찌푸리며 민재를 제지했습니다. 피고인 앉으세요. 계속 소란 피우면 퇴정 조치합니다. 오랜 심리 끝에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해자가 직계존속이고 실질적인 피해가 회복된 점을 참작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한다. 땅. 집행유예라는 말에 민재와 미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서로를 쳐다보고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들은 승리했다고 착각한 것이죠. 하지만 진짜 지옥은 법정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 정문을 나서는 민재와 미희 앞을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가로막았습니다. 재판 내내 방청석 뒤편에서 이를 갈고 있던 사채업자들이었죠. 사채업자가 민재의 멱살을 잡고 으르렁거렸습니다. 어이, 박 사장. 법적인 건 끝났어도 내 돈은 갚아야지. 위약금까지 합쳐서 당장 토해내. 민재가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거 놓으세요. 경찰 부를 거야. 사채업자가 비웃으며 주먹을 들어 올리려는 찰나 태수가 고용한 경호원들이 그들 사이를 막아섰습니다. 그 틈으로 영순이 천천히 걸어 나와 민재 앞에 섰습니다. 민재가 반가운 마음에 영순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엄마, 나 좀 도와줘. 이 사람들이 나 죽인대. 영순은 민재의 손을 차갑게 외면하며 변호사를 통해 서류 한 장을 건넸습니다. 도와달라고? 꿈 깨라. 형사 재판은 끝났으니 이제 민사로 가야지. 민재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소장. 영순이 싸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그동안 내 카드로 긁은 거, 내 명의로 몰래 받은 대출금, 그리고 내 마누라가 사들인 명품들 싹 다 압류 신청했다. 지금쯤 내 오피스텔에 빨간 딱지 붙고 있겠구나. 그 시각 민재와 미희가 숨겨둔 오피스텔에는 법원 집행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압류 집행합니다. 집행관들은 무자비하게 빨간 압류 딱지를 붙여대기 시작했습니다. 미희가 아끼던 명품 가방, 민재의 고가, 시계, 심지어 냉장고와 TV에도 흉물스러운 빨간색 스티커가 덕지덕지 붙었습니다. 영수는 말을 잇지 못하고 덜덜 떠는 민재와 미희를 뒤로하고 돌아섰습니다. 이제 너희들끼리 알아서 살아라. 길바닥에 나앉든 빚쟁이한테 잡혀가든 내 알 바 아니다. 영순이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오르자 민재와 미희는 사채업자들에게 둘러싸여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살려줘요. 차 안에서 영수는 창밖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짧게 지시했죠. 변호사님, 압류 물품 경매 넘어가면 수익금 전액 미혼모 시설에 기부해 주세요. 10원 한 장도 저것들 손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요. 영수는
법원 앞 공원 벤치에 잠시 앉아 따뜻한 햇살을 받았습니다. 지갑 속에 꼬깃꼬깃 접어두었던 낡은 가족 사진을 꺼냈습니다. 어린 민재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자신과 남편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죠. 영수는 손가락으로 사진 속 민재의 얼굴을 한참 동안 문지르다 미련 없이 북 찢어 옆에 있던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잘 가라. 내 아들 박민재. 영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벼운 발걸음으로 공원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바람에 날린 사진 조각 하나가 뒹굴고 있었지만 영수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띠링. 박영순의 휴대폰 화면이 밝게 켜지며 짧은 진동이 울렸습니다. XX은행 입금 알림. 입금액 35억 원. 잔액 35억 230만 원. 영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통장에 찍힌 그 비현실적인 숫자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건물 매각 대금이 드디어 입금된 것이죠. 평생 국밥을 팔아 1,000원짜리 지폐를 세어가며 모은 돈이 이제야 온전히 자신의 것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영순이 휴대폰을 덮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다. 영수는 안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활짝 열었습니다. 40년 넘게 입어 무릎이 툭 튀어나온 몸빼 바지, 목이 늘어난 티셔츠, 보풀이 잔뜩 일어난 카디건들을 거침없이 꺼내 검은 비닐봉지에 쑤셔 넣기 시작했습니다. 지긋지긋한 궁상, 이제 안녕이다. 다신 보지 말자. 영수는 옷가지가 가득 담긴 종량제 봉투를 현관 밖으로 내던지고 휴대폰으로 콜택시를 불렀습니다. 기사 양반, 시내 백화점 명품관으로 갑시다. 제일 비싼 데로요. 잠시 후 택시에서 내린 영순이 백화점 명품관 회전문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허름한 점퍼 차림에 헝클어진 머리를 한 영순을 본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앞을 막아서더라고요. 저 고객님, 여기는 VIP 전용 라운지라서 예약 없이는 입장이 곤란하신데요. 직원의 눈에는 영순이 그저 더위를 식히러 온 잡상인 할머니로 보였을 테니까요. 영순은 피식 웃으며 휴대폰 뱅킹 화면을 켜서 직원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 정도면 예약 안 해도 들어갈 자격되죠? 직원이 화면 속 35억이라는 숫자를 확인하고는 눈이 휘둥그레지며 허리가 90도로 꺾였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사모님. 제가 눈이 삐었나 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VIP 룸으로 모시겠습니다. VIP 룸의 폭신한 소파에 앉아 샴페인을 한 모금 마신 영순이 직원들을 향해 손가락을 까딱였습니다. 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다 바꿔줘요. 돈은 얼마가 들든 상관없으니까 여기서 제일 비싸고 우아한 걸로 가져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최고급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몇 시간 뒤 전신 거울 앞에 선 영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탈리아 장인이 만들었다는 감색 정장은 몸에 딱 맞게 떨어졌고 세련된 단발로 자른 머리는 은발의 기품을 더해주고 있었거든요. 영순이 거울 속 자신을 향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 박영순, 아직 안 죽었네. 백화점을 나선 영순의 다음 목적지는 수입차 매장이었습니다. 그녀는 전시장에 들어서자마자 젊은 시절 영화에서 보고 동경했던 강렬한 붉은색 스포츠카를 가리켰습니다. 적어주세요. 빨간색으로. 딜러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아, 고객님. 저 모델은 스포츠카라 승차감이 좀 딱딱하실 수 있는데요. 그리고 할부 심사가. 영순이 지갑에서 블랙카드를 꺼내 딜러에게 건네며 말을 잘랐습니다. 일시불로 긁어요. 승차감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지금 당장 출고해 주세요. 며칠 뒤 서울의 한 골목길.
이미희는 며칠째 찜질방을 전전하느라 떡진 머리에 꾀재재한 몰골로 영순의 옛집 앞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영순이 마음을 돌려 문을 열어주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말이죠. 그때 골목 입구에서 웅장한 배기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르릉, 쾅. 눈이 시릴 정도로 새빨간 스포츠카 한 대가 미희의 코앞에 급정거했습니다. 미희가 깜짝 놀라 뒷걸음질 치며 소리쳤습니다. 아유, 깜짝이야. 운전을 뭐 이따위로 해. 스포츠카의 창문이 징하고 내려가더니 선글라스를 낀 세련된 중년 여성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희는 처음엔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고 멍하니 쳐다만 보고 있었죠. 그때 여성이 선글라스를 살짝 코끝까지 내리며 익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강남 사모님 되겠다던 우리 며느리 아니니? 미희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눈앞에 있는 화려한 귀부인이 바로 자신의 시어머니 박영순이었으니까요. 어머님? 진짜 어머님 맞으세요? 차가 왜? 영순이 미희의 남루한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거짓골이 아주 잘 어울리는구나. 네가 원하던 게 바로 이런 거였니? 미희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차문에 매달리며 울먹였습니다. 어머님, 저 좀 살려주세요. 민재 씨는 연락도 안 되고 저 갈 데가 없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네. 영수는 미희의 손이 닿기도 전에 창문을 올려버렸습니다. 내 차 더러워진다. 손 치워라. 어머님, 제발요. 영수는 엑셀을 힘껏 밟았습니다. 부앙. 스포츠카는 매연을 미희의 얼굴에 뿜으며 순식간에 골목길을 빠져나갔습니다. 미희는 매연 속에 남겨져 쿨럭거리며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멀어지는 차를 바라볼 뿐이었죠. 같은 시각 민재는 무료 급식소줄에 서서 배급받은 식판을 들고 뉴스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70대 재력가 할머니 전 재산 사회 환원 예고라는 자막과 함께 영순의 건물 매각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었죠. 민재가 숟가락을 떨어뜨리며 땅을 치고 후회했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습니다. 아이고, 내가 미쳤지. 그 돈이 다 내 거였는데. 영수는 스포츠카를 몰고 곧장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변호사 앞에 앉아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변호사 양반, 우리 손주 지훈이를 위해서 신탁기금 하나 만들어줘요. 대학 등록금이랑 유학비까지 넉넉하게.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리인은 누구로 지정하시겠습니까? 영순이 단호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당연히 신탁회사죠. 단 조건이 있어요. 애비애밀한 작자들이 절대로 단돈 10원도 이 돈에 손댈 수 없게 강력한 안전장치를 걸어주세요. 지훈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그 누구도 못 건드리는 겁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하게 막아드리죠. 일을 마친 영수는 국내 최고급 실버타운인 더 클래식 500의 펜트하우스 모델하우스로 이동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널찍한 거실을 둘러보던 영수는 주저없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꽝! 입주는 당장 내일로 합시다. 짐도 없으니까 몸만 들어오면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영수는 여행사를 찾아갔습니다. 직원에게 팜플렛을 던지듯 내려놓으며 말했죠. 세계 일주 크루즈 제일 비싼 로열 스위트 패키지로 예약해줘요. 출발은 가장 빠른 날짜로. 직원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네, 고객님. 비용이 꽤 나오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기간도 1년이 넘는 코스입니다. 영순이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자산관리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팀장 들었지? 크루즈 비용 전액 송금해. 그리고 앞으로 내 스케줄은 딱 하나야. 전화기 너머 김 팀장이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떤 스케줄 말씀이십니까? 영순이 창밖의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유언과도 같은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통쾌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내가 죽는 날 내 통장 잔고가 정확히 0원이 되도록 스케줄을 짜. 자식들한테 유산 따위 한 푼도 안 남길 거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 다 쓰고 죽게 만들라고. 알겠나? 출국 당일 인천국제공항 퍼스트 클래스 라운지는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박영수는 창가 자리에 앉아 투명한 크리스털 잔에 담긴 레드와인을 우아하게 흔들고 있었죠. 통유리 너머로 거대한 비행기가 이륙을 준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영순이 와인 향을 음미하며 입가에 미소를 띠는 순간 라운지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고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비켜. 우리 엄마가 저기 있다고. 엄마, 저 민재예요. 어머님, 며느리 왔어요. 제발 한 번만 만나게 해줘요. 라운지의 정적을 깨는 촌스러운 고함에 우아하게 차를 마시던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입구에는 며칠을 못 씻었는지 꾀재재한 몰골의 박민재와 이미희가 경호원들에게 팔이 붙들린 채 발버둥을 치고 있더라고요. 민재는 낡은 운동화 한 짝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영순을 향해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엄마, 나 여기 있어. 아들이 배웅 왔다고. 영수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모르는 사람을 보듯 무표정한 얼굴로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영순이 다가오자 경호원들이 잠시 제지를 멈췄고 그 틈을 타 민재와 미희가 영순의 발 앞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와라. 민재가 영순의 바짓단을 잡으려 했지만 영순이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행패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민재가 바닥에 머리를 쿵쿵 찌우며 오열했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태수 아저씨한테 엄마 오늘 떠난다고 듣고 죽어라 달려왔어. 나 진짜 반성 많이 했어. 한 번만 기회를 줘, 응? 옆에 있던 미희도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을 들어 올리며 손을 비벼댔습니다. 어머님, 저 갈 데도 없어요. 친정에서도 쫓겨나고 찜질방비도 없어서 노숙했어요. 제발 저희 좀 걷어주세요. 시키는 거 다 할게요. 네. 주변 사람들이 혀를 차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저 사람들 뭐야? 자식인가 본데 행색이 왜 저래? 하지만 영수는 주변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영순이 지갑을 열자 민재와 미희의 눈동자가 기대감으로 반짝거렸습니다. 역시 엄마는 우릴 못 버려. 돈 좀 주시겠지? 하는 헛된 희망이 그들의 얼굴에 스쳐 지나갔거든요. 하지만 영순의 손에서 나온 건 수표 다발이 아닌 빳빳한 5만 원권 지폐 딱 한 장이었습니다. 영순은 지폐를 민재의 얼굴이 아닌 바닥에 툭 하고 떨어뜨렸습니다. 지폐가 힘없이 팔랑거리며 민재의 무릎 앞에 내려앉았죠. 영순이 얼음장보다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옛다. 돌아갈 차비나 해라. 민재가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돈을 주워들고 멍하니 영순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엄마. 겨우 이거야? 우리 밥도 못 먹었는데. 35억 있다며. 조금만 떼어주면 되잖아. 영순이 싸늘하게 웃으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돈은 내 인생 몫이야. 너희들 몫은 이미 다 까먹었잖아. 그리고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라. 그땐 진짜 가만 안 둔다. 영순이 경호원들에게 눈짓을 하자 건장한 사내들이
민재와 미희의 양팔을 거칠게 잡아일으켰습니다. 나가시죠. 손님들이 불편해하십니다. 이거 나, 엄마, 가지마, 엄마. 민재와 미희는 질질 끌려나가면서도 끝까지 영순을 향해 손을 뻗으며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영순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탑승구를 향해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공항 청사 밖으로 쫓겨난 두 사람은 아스팔트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아이고, 내 허리야. 미희가 엉덩이를 문지르며 일어나려는데 그들 앞에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 섰습니다. 기익. 뒷문이 열리며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법정 앞에서 민재를 죽일 듯이 노려보던 그 사채업자였죠. 사채업자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손짓했습니다. 어이, 박 사장. 배웅은 잘했어? 이제 우리랑 볼일 봐야지? 돈 갚아야 할 거 아니야. 민재와 미희의 얼굴이 공포로 하얗게 질렸습니다. 살려주세요. 돈 없어요. 두 사람이 도망치려 했지만 승합차에서 내린 덩치들이 그들을 낚아채 차 안으로 구겨 넣었습니다. 엄마, 살려줘. 엄마. 처절한 비명과 함께 승합차 문이 닫히고 차는 굉음을 내며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같은 시각 영수는 퍼스트 클래스 좌석에 편안하게 몸을 묶고 있었습니다. 승무원이 정중하게 무릎을 굽히며 다가왔습니다. 박영수님, 웰컴 드링크 준비해 드릴까요? 샴페인 괜찮으십니까? 좋아요. 시원한 걸로 한 잔 줘요. 잠시 후 영수는 황금빛 기포가 올라오는 샴페인 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행기가 굉음을 내며 활주로를 박차고 날아올랐습니다. 발 아래로 인천 앞바다와 서울의 풍경이 장난감처럼 작게 멀어지고 있었죠. 영수는 눈을 감고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뜨거운 국밥솥 앞에서 흘렸던 땀방울, 자식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아등바등했던 시간들, 그리고 믿었던 가족에게 배신당해 흘렸던 피눈물까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기억들 위로 방금 전 공항에서 쫓겨나던 아들의 비참한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하지만 영순의 마음은 신기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오히려 꽉 막혀있던 가슴이 뻥 뚫린 듯 시원했거든요. 영순이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샴페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래, 다 털어버렸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됐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솟구치자 영순의 입가에 편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1년 후, 경쾌한 음악과 함께 영순의 화려한 SNS 사진들이 몽타주처럼 지나갔습니다. 파리 에펠탑 앞에서 트렌치 코트를 입고 바게트를 든 영순, 하와이 해변에서 꽃목걸이를 걸고 훌라춤을 추는 영순, 스위스 알프스 설산을 배경으로 패러글라이딩을 즐기는 영순의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반면 화면 한 구석에는 좁고 어두운 단칸방에서 컵라면 하나를 두고 서로 내 탓이라며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민재와 미희의 모습이 짧게 비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화면은 호화로운 크루즈 선상 파티장으로 바뀌었습니다. 화려한 은색 드레스를 입은 영순이 젊은 외국인 파트너와 왈츠를 추고 있었습니다. 조명이 영순을 비추자 그녀는 카메라를 향해 샴페인 잔을 높이 들어 올리며 활짝 웃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70년 인생의 회한을 모두 털어낸 자의 여유와 행복만이 가득했습니다. 건배, 나의 인생을 위하여. 영순의 건배사와 함께 화면이 정지되고 이야기는 마침내 막을 내렸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늘 편안한 날들 되세요. 감사합니다.